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토건닥 TV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세 분을 모시고 할 내용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와 위기 시대에 어떻게 제주 도시를 경쟁력 있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우리 해주신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 소개를 자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현수 의원님부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으로 있는 고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항훈 박사님. 저는 대한교통학계 이사를 맡고 있는 조항훈입니다. 원래 그 교통공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정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상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병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무 선생님은 그 자동차 교통 관련돼서 또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가 이 자리에 좀 초청받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전기차를 실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운행은 작년부터 하긴 했었는데, 저희 센터가 또 교육센터가 2015, 16년도, 2017년도까지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관련 좀 홍보 교육을 좀 운행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시군요. 전기자동차에 관심도 있고, 예. 직접 운행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는 이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 소개를 안 했나요? 저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공동의장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학이지만 도시교통 쪽에 석사 박사를 공부를 해서 이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제라기보다는 좀 제주도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주 도시, 서귀포시, 제주도 전체의 교통 혼잡 실태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항 박사님부터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제 제주도가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객 증가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실 도시가 혼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제주도 중에 1년 중에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혼잡 비용이 한 5,7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700억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숫자고, 제주시의 동서강로나 도령로, 노영로 이런 쪽이 통행 속도가 27km 미만인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통 혼잡 비용은 27km 기준으로 해서 이하의 부분을 시간 가치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5,700억 정도 되고 1인당 84만 원, 가구당 한 20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제주도가 좀 교통 분야에서 좀 안 좋은 게, 일단 자동차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38만 8천 대인데, 이게 이제 인구당 0.57대, 가구당 1.3대로 해서 전국 평균의 1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이게 사실은 자동차 보유율이 1등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안 좋은 게 전국 1등. 예, 전국 1등입니다. 또 안 좋은 게 제주도가 승용차 위주의 분담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가 승용차 분담률이 72.8% 정도 되고요. 전국 평균이 66%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및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4%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철도 시스템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약간의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승용차 분담률이 23% 정도 높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그 인구당, 가구당 그 자동차 보유 대수 1등.
그다음에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승용차의 분담률이 또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분담률이 예를 들면 적어도 20-30% 이상을 되고 있어야 교통의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사고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도시의 그 정문화라고 할까요? 조용함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서민과 교통약자들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고 의원님 예. 평소에 느끼는 어떤 뭐 문제의식이랄까 아니면 딱히 이런 부분은 급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저도 뭐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노영 쪽입니다. 네, 그 드림타워가 있는 그 근처에 있죠. 강남인 제주? 혹사는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렌탈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통 혼잡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나름 이제 그 교통 혼잡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다 치면 그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또 오면서 그걸 또 피부로 또 느끼고 있고 네. 또 골목골목마다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다는 거를 제가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교통 약자죠. 네. 그 장애인이나 임산부, 어르신을 포함한 이제 교통 약자의 교통 환경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인데 아까 이제 말씀도 있었지만 제주도의 인구 대비 자동차 비율이 너무 높고 현재 한 59만 대 정도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역외 차량이라고 해서 주소만 여기가 된 걸 빼더라도 거의 한 40만 대에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있는데 접근 약자나 교통 약자의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교통수단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저와 같은 자가 운전자, 그러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경우 자가 운전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운전했을 경우에 골목골목마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사실은 불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특별운송 차량이라고 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운송 체계가 있는데, 노란 차량, 하얀 차량, 이제는 하얀 차량. 이제 하얀 차량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하얀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콜을 하지 않습니까? 콜을 하면 보통 조금 그것도 러시아어가 있는데 2-3시간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가 불통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약을 하게 되더라도 2-3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지금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수요 대비 공급량이 지속할 수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소위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주는 것들이 정책적으로는 이제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의 혼잡 비용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가 더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 교통 약자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이동성의 접근성 이걸 이렇게 높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단계적으로 특별운송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좀 안착하게 한 후에 다시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더 강화시키거나 또 하나는 의원님이 더 이제 관심을 가지겠지만 개인 그 퍼스널 모빌리티들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해주는 안전하게 앞으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범 선생님, 우리 이 기후 변화하고 제주도 자동차 혼잡하고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오염물질 배출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후변화에서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에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게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에서 보면은 에너지와 비에너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약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 사용에서도 수송 부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자동차 관련이긴 하는데요. 수송 부분에서가 배출되는 게 육지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15% 이내 좀 되는 것 같아요. 또 제주도를 보니까 제주도는 35% 정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의 이 수송 정책 이런 거를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오염물질 배출은 어차피 계속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아까 자동차 증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거 올려온 자료 좀 찾아보니까 2019년도 자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59만 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좀 자료 하나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12년도에 자료가 그때 자동차 등록 대수는 29만 대였습니다. 불과 한 7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좀 환경 정책 중에 하나 중요한 게 CFI라고 해가지고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전기차 전환이 가장 큰 그 정책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측한 게 2012년도에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예측한 게 37만 7천 대였어요. 맥시멈. 네. 그때 2012년도까지 과거에서부터 2012년도까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30년도에는 37만 대 정도까지 증가할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2010년대에 제주도의 차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오염물질 측면에서 보면은 제주도의 이 수송에 따른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기후변 변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 일반 농업이나 우리 동식물, 생명들은 적응 내지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일이고 제주도에서는 상대적이지만 이 교통수단들은 사실 원인을 제공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순화, 좀 이렇게 카밍 다운 시키는 순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 총량제 고민도 우리 조 박사님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자동차 총량이 어느 정도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미세먼지가 줄었었다, 뭐 이런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지나 중국도 뭐 날씨도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그 황사나 미세먼지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혼잡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경쟁력 측면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관광 측면에서는 당연히 렌트카가 관광의 효자일 테니까 전세버스가 관광의 중심되는 대중교통일 수도 있고, 또 안전과 그 다음에 도시의 그 이동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 도시 경쟁력에 자동차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어린이 스쿨존이라든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교통복지라든가 사회적 교통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혼잡과 사고 안전이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항 박사님, 그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수송 기능이 갖고 있는 이동적인 기능이 하나, 또 하나는 제주도가 특정 중에서 수송 기능이 이산화탄소 발생률 1순위입니다. 아까 3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항공하고 선박까지 하면 제가 보기엔 30%가 아니라 제주도에 한 5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돼서 수송 기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기능을 두 가지를 같이 쫓아야지만 이게 도시 기능을 같이 연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또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연결되는 게 주행 거리거든요. 전국은 계속 감소 추세인데 제주도는 지금 2014년 대비 2019년에 보니까 40.9km였던 게 43km로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과묵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에 의해서 통행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수성 분야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로 나오는 게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부분이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고,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미세먼지, 그 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4.3만 톤 정도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9,4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시 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계속 지하철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2019년에 이제 2030 프로젝트를 해서 GTX를 지하 2~30m에 100km의 급행철도를 놓는 걸로 해서 승용차를 전환하는 수요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제주도는 그동안 해온 게 이제 2018년 중순 정도에 중앙로 버스 중앙차로, 그 다음에 버스 노선 개편, 그 다음에 아까 2030 전기차 관련 맵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판단합니다. 하나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철도 중심으로 간다. 다만 철도 중심 신교통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인구가 70만 내지 100만이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가 아직 69만 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만, 나름대로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외곽 같은 경우에는 환승을 유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도심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도농통합 도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외곽 지역은 전기차를 보급해주는 중심으로 가서 그나마 이산화탄소 발생을 좀 줄이는 부분으로 가자 하는 게 기본 취지가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이게 사실 보행하고 자전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거리 기능은 대중교통하고 전기차가 담당하고, 단거리의 보행이나 자전거 부분은 단거리 통행을 좀 커버하게 되면 그나마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도시 혼잡 문제를 좀 같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말씀 중에 그 주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예. 자동차 수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 운행의 요일별, 시간대별 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보행과 자전거 등의 그 활성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 중에 아주 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방향이 크게 좀 전환돼야 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 김병문 선생님부터 인원 드릴까요? 김병문 선생님, 이게 어떻습니까? 에너지 부분에서 이 기후 변화와 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수소 내지는 뭐 그 외에 전 잘 모릅니다만 뭐 하이브리드, 그 다음 전기, 그리고 또 무슨 플라잉카 같은 데는 더 엄청난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을 가진 것들을 넣고 오염에는 이게 좀 적게 이렇게 역할을 하는 이런 걸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저희 센터가 2015, 16, 17년도 정도 전기차 교육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하면서 좀 논쟁이 됐던 게 강사님들 사이에서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 차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전기차를 마냥 친환경 차라고는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면은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그 전기는, 생산된 전기는 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화석연료를 태우고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이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논쟁이 있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근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걸 분명한 거죠.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유럽 같은 데에서는 지금 2025년도부터 노르웨이인가는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중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2030년도에는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거는 시대적 흐름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될 때 과연 전기 생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한 13%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왜냐면 전기가 너무 과하게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이 돼버리면은 생산해도 한전에서가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잉여 전력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최근에 생긴 풍력 발전단지 중에 상명 풍력 발전단지가 있거든요. 한경 쪽에 거기에서가 좀 만들면서 풍력만 세운 게 아니라 ESS 장치도 같이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같이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걸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그러니까 그린 수소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제 풍력이 멈춰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 풍력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제주도에 수소차 보급도 이제 할 계획이다라고도 발표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제 에너지와 자동차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옛날에 잘 모르지만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에너지 사이에 또 전기와 풍력, 신재생, 그 다음에 에너지 생태계의 구도가 또 있네요. 그런 거는 시장 경제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노력들이 지금 가장 피부로 먼저 느끼는 게 제주도니 그걸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하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의원님 이런 단어를 들어봤어요? 그 도로 다이어트, 그 다음에 그 공간이 빈 부분을 무슨 자동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통약자를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뭐 개인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게 보행과 관광에 도움이 되면 교통약자나 서민들, 어린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또 의원님께도 그런 맥락에서 더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좀 성찰적, 비판적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서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것이 물론 기본이 좀 전기 중심이죠. 전기를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역 혹시 제가 저 잘못 알고 있는 맞아요. 싶었어요. 전기 중심의 1인용 이렇게 소형 작은 자기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뭐 길에서 좀 봤어요. 전동 도로에서 이렇게 스쿠터 비슷한 것도 있고 보드도 갖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동 휠체어도 있어요. 사실 휠체어. 휠체어는 이제 자주 보이죠.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에서 거리가 좀 떨어졌으면 전동 스쿠터를 좀 타고 다니거든요. 개인적으로 1인용 스쿠터나 이런 휠체어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교통 약자나 접근 약자의 이동 수단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교통법이 이제야 좀 개정이 돼서 그 관련돼 있는 그 소형 이동 수단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가 보면 어떤 산업이나 특정된 것을 좀 뒷받침하고 제도를 먼저 만들어서 이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발전 속도는 이뤄가는데 뒤에 와서야 이제 제도적으로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런 맹점이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도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1인용 이동 수단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근데 전기만이 다 능사냐 할 때는 조금 저는 좀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수소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대체 수단을 가져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장 경제에 맞게끔 잘 융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해보고, 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수단에 대해서 꼭 함께 고민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라는 게 시작점이, 맥락이, 철학이
자동차로부터 사람에게로 도로 공간을 좀 정비해서 돌려줘보자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예. 지금 왕복 6차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선이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거기가 지금 대표적인 공간이 아마 터미널에서 인제 아파트 쪽까지 쭉 광양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차선 하나를 좀 사실은 좀 줄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 차선 하나를 줄이고 차선 하나에 또 다른 그죠. 그 수단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방안일 수 있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다른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그죠. 교통량이 좀 분산될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은 그 도민 합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1차선이 저도 원희룡 구정 1차선 확보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수단을 하는데 저는 이 향후에 이게 지금 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도 그렇고 이제 전기 저상버스가 좀 다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 1차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1차선에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 그게 뭐 추가될 수도 있고요. 향후에 어떤 미래에 맞는 도로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 다이어트 부분은 저는 필요한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민과의 합의와 설득, 내용적인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합의 토론에 대한 그 욕구, 바람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교통수단의 그 자체로 쓰였던 그 큰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1인 가구가 있을 때는 싫어할 수밖에 없고 작은 소규모의 교통수단으로 바뀌어 가는 이제 상황이 됐을 때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그 욕구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조항 박사님, 우리 그 제주도의 이 도로의 공급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도로 밀도를 한번 계산해보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제주도가 도로를 많이 풀었죠. 이 도로의 증가로 자동차를 수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그 지속 가능성은 보존하면서 자동차를 어떻게 좀 제약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아마 저항도 많겠죠, 그럼. 그렇죠. 한번 하도록 꺼내주십시오. 제주도가 기존에 사실 수용차 중심의 수송 분담률이 워낙 크다 보니 사실 대중교통 활성화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하면서 일일 16,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편 당시 부분은 효과가 좀 컸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체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책적에 뭐 지방도 확정이라든가 도시 우회도로 확충도 같이 가면서 이게 또 내부적으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도로 부분도 그렇고 대중교통 부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추진 부분이 서로 융합이 되거나 조합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에 대한 부분은 도로를 넓히게 되면 계속적으로 차량은 증가할 거고 그만큼 비용은 계속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도로를 계속 건설하게 되면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돼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다른 선진국이나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책을 포기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거나 환승 중심으로 가는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주도는 아마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대중교통 쪽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만 지금 검토하고 있던 게 뭐 총량제 검토도 해봤고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대체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은 2030에서 원래 2030년에 37만 7천 대를 100% 전기차로 보급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 2019년에 로드맵을 바꿨어요. 그래서 2030년에 100%가 아니라 75%로 바꿔서 이번에 사실은 전기차 부분을 100%에서 75%로 조금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다 보니 전기차 보급 부분도 약간의
도에서 신뢰성 부분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후 변화 대비해서 정책은 크게 보면 정부에서 할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지자체, 제주도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역할 부분은 기술이겠죠.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전 시간이라든가 완속 급속의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코발트나 리튬의 배터리 부분을 좀 개선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역할도 있고 두 번째는 교통 정책의 역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큰 하나가 차이가, 우리가 승용차 위주의 전기차 보급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30km 기준의 승용차는 한 157g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대형 버스나 대형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5배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승용차 위주의 전기차 보급보다는 먼저는 대형 버스하고 대형 화물 부분인데, 제주도에 지금 전기차 대형 버스 부분이 98대 정도 돼서 2000대 부분은 아직도 전기차로 전환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는 1톤 트럭 정도는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대형 화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승용차보다는 버스 중심으로 먼저 가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교통정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개인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차고지 증명제, 그 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대중교통 전용차로의 이항 승용차들의 부담을 감수하는 거, 렌트카 차량 총량제에 대한 감수,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감수, 뭐 이런 감수는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드러나게 개선되는 것은 안 같고, 그럼 지방정부는 어떤 제약과 감수와 고통을 나누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아직도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적거림도 있는 것 같고, 말 없는 다수들은 개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설계 전문가,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리더,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그 건설 자본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교통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게 이제 정책적 설계라는 것이 그 욕구에 맞춰서 만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그걸 전공하신 분 아닙니까? 행정을. 그렇습니까? 설계하셔서 좀 느리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도로교통법도 이제 개정이 되고, 또 지금 그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지원책도 예전에 비하면 아까 뭐 70% 선까지로 좀 낮췄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도 현재의 11만 대 수준을 2025년까지 한 113만 대까지로 지금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전기 충전기 아마 급속 충전기까지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 한 22,000기에서 한 45,000기 정도로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도 이게 전기 자동차 관련돼서 한 10여 년 정도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온 것도 좀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와 의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그것이 도민들이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좀 대안을 좀 드린다면, 아까 이제 도로 다이어트 얘기도 좀 하시는데, 저는 그 마스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이게 좀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이게 일종의 이제 모빌리티 공유제인 것 같아요. 공유제인데, 모든 설계를 그 대중교통 수단 연결해서 모든 걸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을 토탈 서비스 일종의 허브화 시켜서 만들어가면, 그 체계로 가게 되면
비용 혼잡 부분이나 혼잡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량의 전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모두 줄이는 부분이 한꺼번에 좀 같이 설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장기적 미래 전략으로서 좀 마스 전략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공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김병모 선생님은 아까 저희가 이제 주체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쭤봤잖아요. 시민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기후변화 교육센터도 그 시민 단체적 역할도 하나 있죠. 예. 시민단체 역할은 가장 큰 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우선 첫째이고요. 그게 앞서서 이제 돼야 될 건 의식 전환인 것 같거든요. 의식 전환을 홍보하는 거,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를 하는 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 차냐라는 거에 대한 그 논쟁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전기차가 현재는 그럴지 몰라도 아직 계속 CFI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30년도가 되면 제주도는 정책적인 목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는 목표는 우선 가지고는 있으니까 뭐 그게 실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는 친환경 차는 분명히 맞다라는 건 하나의 전제예요.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를 얼마만큼 어떻게 보급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또 할 때 하나가 뭐였냐면 과연 지금은 현재 저도 작년에 사면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샀는데 이게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없어졌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시민들은 구매를 할 거냐, 구매 의사는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도 좀 연구가 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하게 차값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면은 전기차가 현재 있는 이런 내연기관차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는 없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구매 욕구 그런 것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시민단체에서는 우선은 그런 인식을 어떻게 변화할 거냐 전기차 구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인식 전환에 대한 거가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시점에 기술 발전이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욕구가 만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정부가 지방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게 정책이라는 건 기득권 내지는 기존의 정책 이런 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인 것 같고 또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그런 걸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시민단체로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도 해보고 그다음 새로운 대안도 얘기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이게 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결과 아니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제가 이런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영혼 없는 프로에게 도전하는 아마추어 뭐 이런 책이에요.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인데 전문가들이 영혼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죠. 제가 복선을 까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그 다음 우리도 그렇고 또 지방정부라든가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이게 마치면서 우리 조 박사님 제일 하실 말씀이 많을지 몰라요. 가장 큰 훌륭한 전문가니까 조금씩만 한 1분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관련 부서 협업 체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나 교통체계는 교통정책과 내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인면도로나 도로관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 부분은 저탄소 정책과에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세 부서가 같이 연결이 돼서 정책 목표를 설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이 기존보다 계속 미흡해요. 기존보다 한 20%에서 30% 안 되다 보니 계속적으로 수정 계획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한번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뭐 정책을 위해서 또는 뭐 전기차나
보급 또는 이산화탄소 감소 또는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해서 세 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뭐 대중교통 중심에서 전기차 몇 프로 분담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을 좀 작업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사실은 하나는 더 이게 전기차 보급이 사실은 제일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방법인데 문제는 2018년에 전기차 보조금이 1,8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2021년엔 600만 원이에요. 도비가 200만 원, 국비가 4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퍼센트가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33%밖에 안 되면 결국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구매 의사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전기차 로드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활성화 조례 개정 2년 만에 하는데 이런 전기차 보급을 하려면 나름대로 지원 확보 방안 부분은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갖고 있어야지만 이 로드맵이 그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지원 발급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병모 선생님. 예. 저도 좀 두 가지 좀 말씀드리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그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이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는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은 개인한테 1,400만 원씩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양은 좀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족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구매 의사가 분명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선 그 보조금이 있어야지 사겠다라는 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봤을 때 현대차에서가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차에서가 내년에 아이오닉이라는 그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내년에 차를 출시하는데 비싸지 않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아이오닉 전기차만큼의 가격 정도로 신차를 그렇게 전기차 전용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 차를 한 3천만 원대 후반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우선 얘기는 했어요. 실제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 값이 분명히 내려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시기도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우리가 보조금이 없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CFI 2030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정책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허무맹랑하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라고 좀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2030년도를 딱 봤을 때 분명히 실패한 정책도 있고 뭐 성공한 목표도 있을 거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그 위치에 있었던 게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와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스위스에 있는 체르마트시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도랑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1960년도부터 60년대부터 내연기관 차를 타지 않고 마차와 전기차를 이용하고 뭐 연료도 그런 친환경 연료를 썼다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도 또 상업적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마테오른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통해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그 산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우리 내연기관차 타지 말고 친환경으로 좀 관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도 분명히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0년도가 막연하게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가 해야 돼라는 게 아니라 좀 지지를 하고 좀 참여를 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해법 자체는 아니고 대안 중에 하나이고 여러 가지 대체 교통수단을 친환경적이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전체적인 정책 틀 속에서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좀 지원책이 갈수록 다운되고 있는데 기조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도 같이 좀 가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 특히 정부에서도
아까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저공해 차량을 목표를 세워서 좀 생산하라는 일종의 정책적 좀 제안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같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자동차의 개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제의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마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돼서 고민되어야 될 것이다. 도로 다이어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게 큰 틀에서는 좀 환경 부하를 저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도민들의 이해도와 공감도인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은 의회, 도 그리고 도민 간의 정말 진중한 대화, 협업 이것이 전제돼야 될 것이고 저도 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 이 말씀으로 저희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마치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의 생각, 인식,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와 도로 가기 전에도 우리 시민단체들이 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라는 기업과 어떤 자금이 움직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같이 하면서 도와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시장이라는 시장 경제가 정부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정부가 시장을 눌러서 이겨낼 수도 사실 없는 사회이고 보면 같이 코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기억 남는 것은 우리 조항훈 박사님 얘기했던 도청 내의 협업 부서 체계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부서 위기주의, 부채 위기주의라고 해서 벽을 중심으로 공간상의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이런, 그 다음에 책임 책임에 목매가지고 하이어라키를 이렇게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이 지금까지의 관료제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 중심의 하이퍼 텍스트, 그 사안이 벌어지면 같이 유관 기관들은, 유관 부서는 모이고, 그 다음에 지식과 그리고는 역할에 따라서 두 가지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내가 이 부서에 있지만 역할과 지식과 협력, 그 다음에 정책으로는 다른 부서에 동시에 비대면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공간을 초월하는 협업 도청 내의 시스템,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제안하고 도의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소근닥TV의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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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